12.12 쿠데타로 불명예 전역을 하고 그나마 희망이고 자랑이고 위안이었던 아들이 불기의 객이 되었다. 아들의 눈 안에서 사탕만한 노란 얼음 조각들이 내 입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것이 아들놈이 마지막 흘린 눈물일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삼켜버렸다. 이때는 이제 이미 장태환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지만요. 부인도 나중 2012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니까 한 가족이 12.12로 인해서 참혹한 어떤 그런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리학자 강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명리학적으로 다시 리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이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자 이 영화의 사실상의 주인공이죠. 이태신, 즉 고 장태환 장군과 그의 가족에 얽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의 명식과는 달리 장태환 장군의 명식은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제 1931년 9월 13일 이것도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제 흔히 떠도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음력으로 추정해서 이런 명식이 나왔습니다. 신민년, 무술년, 신해일, 병신시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참 이 명식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운과 세운을 봤을 때 사실은 이 대운과 세운도 실제로 그 79년에 일어난 어떤 그 사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명식이 장태환 장군의 명식이다라고 보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비극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데 영화에 나오지 않는 바로 이 사건 직후부터 시작인데요. 정말 이 이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장태환 장군의 가족들에게 일어납니다. 장태환의 아들 장성호 군입니다. 이분에 대한 지금 얘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언론에서 또 다시 재조명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아들은 62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의 생일이 또 정확한 게 하필 이분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태환 장군이 굉장히 의미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군인인데 바로 이 군인의 날에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62년생이니까 저랑 동갑입니다. 저랑 같은 학번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자연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장났지만 그 힘든 와중에 아들 장성호 군은 서울대 자연대에 수석 입학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삶이 평탄할 리가 없죠. 풀려난 뒤에도 여전히 장태환 장군은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근데 바로 이 장태환 장군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바로 그 이듬해인 82년 1월 12일 날 실종됩니다. 거의 한 달 뒤인 2월 9일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의문사죠. 어떤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장성호 군 장태환의 아들님의 이제 이 생일을 좀 많은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명식이에요. 이른바 임신일주,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임신일주에 굉장히 신강한 명식입니다. 월주가 정관정인, 완전 아름답게 관인생이 되어 있고, 또 일주가 신금 편인이니까 이 편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이나 이과 분야에 굉장히 맞는 능력이겠죠. 식신, 희신이 되는 식신이 아주 또 연지에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상으로도 보면 이제 이 대학 입학하게 되는 신의 대운, 이 해수 자체는 기신이지만 인목과 합을 해서 희신으로
기반되니까 굉장히 좋은 대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게 되는 82년 1월 12일 실종될 때는 신유년이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귀신년이죠. 장태환 장군의 어떤 자기 회고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돼서 시신을 발견한 뒤에 304쪽인데요. 나는 얼어있는 아들의 얼굴에다 내 얼굴을 부벼대면서 흐르는 눈물로 씻겨주며 입으로 아들의 눈부터 빨아들였다. 얼마 동안 빨다 보니 아들의 눈 안에서 사탕만한 모난 얼음 조각들이 내 입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것이 아들놈이 마지막 흘린 눈물일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삼켜버렸다. 12.12 쿠데타로 불명예 전역을 하고 그나마 희망이고 자랑이고 위안이었던 아들이 불기의 객이 되었다. 장태환 장군의 아들 성우군이 죽은 후에 성우군의 누나이자 장태환 장군의 하나 남은 딸 현리씨마저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돌아왔다. 저녁도 먹었다고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나오지 않았다. 느낌이 이상해진 내자가 밖에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 요즘 신경을 물어보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했으나 딸은 묵비권을 행사라도 하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내자가 가방을 뒤져보니 신알에 가까운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이를 본 재민은 놀래서 현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딸아이를 끌어잡고 같이 죽자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아들의 죽음으로 또 끝나지 않고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인 장태환 장군이 사망한 뒤에 우울증이 깊어진 그 장태환 장군의 부인이 도우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신 자살을 함으로써 이 비극이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12.12로 인해서 참혹한 어떤 그런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정우성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배우가 맡았던 이태신, 사실상의 장태환 장군에 대한 얘기를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분에 차기도 했고 굉장히 진정한 참군인으로서의 감동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도 제 앞에 저보다도 제 연배 비슷하지만 나보다는 그래도 대여수사는 많은 남자분들이 내 앞자리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컥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뤘다 하더라도 영화는 영화고 픽션과 논픽션의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 영화 그 서울의 봄의 수많은 장면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이제 극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픽션인가 하는 부분을 좀 가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맥스에 오른 장면은 역시 이제 그 강화문 앞에 이 대치 장면 104명밖에 되지 않는 행정병들까지 다 동원된 수경사 병력들이 바리케이트 앞에서 이제 고립되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현실은 전두환과 장태환의 강화문 대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수경사의 병력이 이제 연병장에 집결한 것은 맞지만 강화문 앞에 출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장면은 영화를 위한 장치일 뿐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화문 대치 장면과 관련해서 장태환 장군이 회고록에서 아주 세세하게 또 남긴 장면이 있어요. 이 대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려온 노재현 국방장관의 전화라 나는 무척 비통한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경사령부에서 받은 거예요. 야 장태환, 넌 왜 자꾸 싸우려고만 해? 장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무슨 병력이 있어야 싸우지요.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다만 자체 방어태세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야 말로 해 말로. 아니 저놈들이 초소를 유린하면서 부대를 공격해 들어와도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장관님께서 내려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지원 병력을 출동시켜 주시겠습니까? 말로 하란 말이야.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피 흘린 것도 없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병력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전투 병력이 없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병력들을 철수시키고 상황을 끝내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것이 장관님의 명령이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복명복창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참모차장과 육군 참모부장들을 향해서 12월 13일 0310으로 상황을 끝내겠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광화문 대치는 일어나지도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장태환 사령관은 군인답게 자신의 상관의 명령에 부응해서 자신의 부대 병력까지를 해산합니다. 이것이 그날 새벽 3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보안사 부실에 끌려갔을 때도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전두환 장군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아왔을 때 자신이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두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왜 나에게 사전에 협조도 구하지 않았소? 아니면 그날 밤 연희동 요정으로 우리를 초대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로 연금시킬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맞죠? 어차피 다 왔는데 체포하거나 구금해 버리면 되죠. 그 주연 장소에 당신의 부대원을 위장 배치시켜 놓았다가 얼마든지 우리를 처치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내가 내 발로 내가 지휘할 수도 있는 부대로 갈 수 있도록 놔두었으니 나로서는 의당 죽기 전까지는 나의 기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 그리고 총장님을 연행해왔다는 사실을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소. 장선배님, 사실은 밑에 사람들이 장선배를 사전에 연금시키자는 것을 내가 야단을 쳤어요. 정말 전두환스럽지 않습니까? 그 어른은 우리가 모시고 큰일을 함께 해야 할 분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만 장선배가 야단법석을 떠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장선배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그 다음날 장선배를 중장으로 진급시켜서 군단장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서 약 6개월 동안 쉬고 계시면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큰 어떤 그런 공기업은 아니지만요. 그때 막 이제 발족한 한국정권 전산회사 사장에 임명됩니다. 요즘 치면 공기업 기관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어떤 회유를 완전히 거절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이나 김진기 헌병감과는 전혀 다른 이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태환 장군의 의미가 폄하될 수는 없습니다. 부하들까지도 이미 쿠데타군에 넘어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장군은 79년 12월 10일 밤 그 상황에서 단 3명뿐이었다는 사실.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이 3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비록 쿠데타군을 저지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청사에 남을 인물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국방장관의 이른바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최후까지 버틴 장군은 다름 아닌 장태환 장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역사에서 오래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영화에서는 좀 짧게 다루어졌지만 어쩌면 장태환 장군만큼이나 이 12.12 사태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한 명의